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10일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원구성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은 10일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을 시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국회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의장 비서실장엔 조호섭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접점을 찾고 극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지만 상임위 협상은 안개 속입니다. 여야가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놓고 한 달여 동안 협의했지만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명단 제출과 여야 회동을 거부하고 10일 다시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으로 원구성을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그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상임위 선임안 제출 시한은 오늘 자정까지. 하지만 핵심 상임위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두고 관례대로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국회법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우원식 의장은 여야 중재를 위해 5일에 이어 오늘도 원내대표 회동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모두 불참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민주당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과 회동 제안에 응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 대책을 논의한 뒤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의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십시오. 민주당은 여당이 원구성을 볼모로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며 계속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과 다수결의 원리로 원구성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무산되면 10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목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오전 중에 바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약 질질 끌거나 제출을 거부할 시 이후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회동 무산에 유감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원구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중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는 21대 국회 전반기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원구성 협상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 이유를 김지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야당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한 22대 국회.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운영위원회를 서로 맡아야 한다며 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통적으로 오랜 관례에 따라 국회의장은 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해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상임위 오픈된 게 3개입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반드시 해야지. 네, 이 3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요. 절대 핸들을 꺾지 못하는 대치 상황이에요. 법사위는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법안의 문구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이 있어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습니다. 즉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의 상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감 기관인 대통령실의 의혹을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는 운영위원장 자리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하면서 과방위원장 자리까지 협상의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MBC 박문진 이사와 KBS 이사진 임명도 8월에 예정돼 있어 과방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법 41조와 48조를 보면 교섭단체에 소속된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상임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법을 지킨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2대 참모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김민기 전 의원을 내정했는데요. 우 의장은 개혁과 민생 의제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장관급인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삼선 의원 출신인 김민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국회 정보위원장과 국토교통위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의장실은 김 내정자가 국회에 대한 이해가 높고 조직 운영 능력도 탁월하다고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정식 임명될 예정입니다. 김 내정자는 민생국회와 개혁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차관급인 의장 비서실장엔 조우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특별법과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나섰고 민주당 대변인과 을지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조 내정자는 국회가 민생 회복과 미래 비전이 공론화되는 소통과 화합의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과 민생 의제에서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진용을 갖췄다며 책임감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생 현장으로 가면 국민들이 정말 살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너무너무 큽니다. 또 우리 민주주의 역사로 보면 지금의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 단계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 의장은 국민 소통 강화 차원에서 비서실 체계도 개편했는데 기존에 있던 정무와 정책, 공보수석에 더해 메시지 수석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정무수석엔 곽현 전 우원식 의원실 보좌관이, 정책수석엔 이원정 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장이, 공보수석엔 박태서 전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이, 메시지 수석엔 조경숙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임명됐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 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볼까요? 21대 국회 재연. 네, 이게 바로 이제 원구성 이야기인데요. 네. 지금 현재 22대 국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난 21대 국회와 모습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번 주 첫 번째 이슈픽으로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원구성 이제 마감 시한이 이제 법적인 시한은 이제 오늘까지인데 자정까지 아직 시간은 몇 시간 남아 있지만 오늘 매듭 짓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새 각오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막판 타결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중립적인 국회 운영이 아니라며 모든 걸 거부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마냥 협상을 기다릴 수만은 없고 합의가 안 되면 법에서 정한 대로 다수결 원리로 원구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원구성 시나리오가 이제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좀 미리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운영위와 법사위, 과방위 이 세 가지 상임위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지금 극심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키는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이 국민의힘이 세 개 상임위 모두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텐데 만약 상임위 배분을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로 운영위가 꼽힙니다. 이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대 야당이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직회부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야권에서 대통령실과 관련한 여러 의혹과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를 지켜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제가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제 네. 민주당이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네. 이제 예상한 대로 이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 쟁점이 되고 있는 3개 상임위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상임위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위와 법사위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여야 합의 없는 원구성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지난 21대 국회 때처럼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18개 중에 우선적으로 제출한 11개 그 상임위 그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다 포함이 돼 있는 다 거죠.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원식 뚝심. 네. 네. 이 엊그제 이제 첫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장에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결국 선출이 됐습니다. 네. 지난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이제 뚝심으로 파란을 일으켰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후보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 선거는 사실상 국회의장을 뽑는 선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선수가 더 높은 추미애 후보를 누르고 우원식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4명의 후보가 있었는데 2명의 후보가 중도 하차하면서 다선의 추미애 후보로 정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 후보는 선수는 관례일 뿐이라며 뚝심 있게 완주 의사를 밝혀 대역전에 성공했고 엊그제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뚝심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 앞으로 국회 운영을 좀 미리 전망을 해볼까요? 네, 우 의장은 이 당선 인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국회 운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이 한 줄로 요약하자면 바로 입법권 강화입니다. 네. 이 여야 쟁점 법안이 있으면 보통 이제 국회의장이 나서서 중재를 하고 좀 더 협의를 하도록 시간을 벌어주는데 이제는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우 의장은 원구성도 마찬가지로 여야 협의를 존중하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원구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법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의 시행령은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이라며 신중히 행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 의장의 당선 인사 잠깐 들어보시죠. 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네, 국회법대로 원 구성을 마치겠다.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소신이자 그런 이제 발언을 강조했기 때문에 원 구성이 오래 끌 것 같지는 않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본회의가 열리면 네.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는 대로 11개 상임위에 대한 선거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 뽑힐 것 같고 네. 그 이후의 협상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살펴볼까요? 특검 대 특검. 네. 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과 네.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말하는 겁니다. 네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여야 특검 대치가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거부권에 막히면서 폐기가 됐는데요. 네. 이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다시 발의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맞불 작전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꺼낸 건데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보면 호화 외유성 순방, 장신구 등 사치품 구매 관련 특수활동비 사용,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개인 수용 강습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여당 의원들이 셀프 초청으로 관광을 갖고 호화 기내식을 즐겼다는 등으로 공세에 나서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야당 의원들은 인도 총리의 초청과 인도 정부의 방문 요청으로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호화 기내식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세했는데요. 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제발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며 참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받고 있는 그 여러 의혹 중에 하나, 청와대 경호처 공무원을 통한 개인 수용 강습 의혹. 이건 또 오늘 저도 처음 보네요. 네, 지금 현재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곳에 지금 수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대북 송금 의혹이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영일만 시추 계획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석유 매장 가능성에 대한 희소식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서 10중 8구 실패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운운하면서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이 대표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주하는 듯하다며 국가가 미래에 달린 석유 개발에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해 비난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기본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대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10차 계획에 이어 이번에도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높이지 않았다며 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기후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정부 조직의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너트, 오늘의 키워드는 동해 석유 공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 부산엑스포와 같다는 비판과 함께 10중 8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야당은 특히 호주의 석유 개발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해 1월 철수하며 가망이 없다고 결론 낸 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패싱하고 긴급 브리핑을 한 점, 그리고 산자부가 대통령실과 협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베리베리 스트레인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홀로 주장한 석유 보물선이
난파선일 수도 있다는 보도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드사이드도 국제 신용평가 업체 S&P도 포항 석유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MB 정부 시절 자원 개발이라며 있었던 혈세 낭비가 오버랩되는 것은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이루어지는 즉시 산자위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죄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171석의 거대 다수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였어야 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큰 자원 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경험의 축적 끝에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여당도 국민과 함께 차분한 입장에서 이번 사업을 지켜보고 필요한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합니다. 이것이 제1야당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라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으십니까? 국가의 운명을 바꿀 자원개발 사업은 모든 나라가 국력을 집중하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심해 석유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한 미국 업체인 액트지오사의 고문은 오늘 직접 브리핑을 열고 각종 의문에 대해 직접 답을 했습니다. 동해심해가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면서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20%의 성공률이라는 수치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It's common for government to announce potential for different areas. Most recent ones was Obama talking about exploration in the east coast of the U.S. Donald Trump also was involved in trying to open up more the Arctic for exploration. 실제로 개발과 상업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석유가스는 땅이나 바다 깊은 곳에 매장됐기 때문에 어느 곳에 얼마나 매장됐는지 확인하는 탐사가 필요하고요. 생산을 위해서 생산시설을 준비하는 개발, 그리고 가공해서 뽑아내는 생산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탐사 과정에는 직접 불착해 정밀 판단하는 작업, 즉 핵심 정보를 채취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를 바로 시추라고 합니다. 앞서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한 지점에 시추공을 뚫게 되는 건데요. 한 번 뚫을 때마다 약 1,00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렇게 뚫은 그 구멍 안에 측정 장비를 투입해서 석유의 매장량과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산업부 및 석유공사에 따르면 시추는 최소 5회에서 10회 미만으로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매장된 위치를 최대한 찾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산업부는 50 중 10골, 즉 성공 확률을 20%로 보고 있는데요. 탐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 1차 시추 결과가 나오고 그 후 실제로 채굴이 시작될 때까지 갖가지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자원 개발이란 것이 신중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장기적인 위험 사업임을 고려했을 때 정쟁보다는 논리적이고 차분한 정치권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오늘도 케미가 좋은 두 분 모셨습니다.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다른 또 프로그램에서 네. 두 분이 함께 하시던데 장강으로 또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 방송에서 호흡이 워낙 잘 맞다 보니까 그렇죠. 다른 방송에서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그 국회 방송의 영향력 정도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강장이 아니라 장강인 것을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나요? 제가 조금 연장자라고 맞습니까? 네, 동갑인데 약간 몇 달 빨리 태어났어요. 네, 그렇군요. 오늘도 두 분의 케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 원구성 법정 시한인 오늘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대로 신속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협치를 호소했습니다. 이 원구성 협상이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을 하고 상임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거대 야당 입장만 반영해서 소수당의 일방 통첩을 하기 전에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 협상이 불발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전의 변호사님. 일단은 국회 법이라는 법상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또 국회 안에서 어찌 보면은 관행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인데 이게 약간의 괴리가 있었던 것이죠. 국회법상으로는 국회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에 다 국회 안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서의 관행이라는 것은 일단은 총선이 끝나고 일당에서 그 가장 원내 의원이 많은 일당에서 국회의장을 내부에서 선출을 해서 이렇게 추대하는 형식으로 하고 그리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여당 쪽에서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그동안의 국회 관행이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말하자면은 그동안의 관행이 아니라 지금 대화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법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상으로는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국회의장 같은 경우 민주당 내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원식 그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상임위원장 중에서 법사위원장이 말하자면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체계라든지 작부에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국회의장 다음으로 상임위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행적으로도 2당에서 가져갔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각종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법대로 처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협치하는 모습 보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국회의장에게 어떠한 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협치가 전제되고 그 이후에 법대로 처리하는 게 좋겠죠. 합의가 그런데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3개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가 그런데요. 이를테면 법사위는 정말 마지노선일 겁니다. 지금 뭐 법야권이 192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쨌든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는 민주당이 이 총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공약들, 민생 지원책들, 어쨌든 입법적인 부분들 속도를 내서 통과시키라는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선. 근데 법사위는 지금 옥상옥처럼 기능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상원 기능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 관련 상임위원회는 그 현안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부의가 될 수 있다 보니까 법사위에서 뭔가 당론과 조금 맞지 않다거나 이러면은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다수석을 일단 표로 확인한 상황에서는 입법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게 여당 상임위원장이 법사위에 계시면 이거는 번번이 막힐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는 문제의식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양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요. 운영위는 그렇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중에서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여러 의혹들 검증하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대통령께서 그러셨죠. 용산 시대는 대선 과정 중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공약입니다. 갑자기 용산으로 직무실이 옮겨졌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들어갔다는 비용과 실제 추계되는 비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비비에서 이제 전용이 됐다, 이게 사용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이 여당 상임위원장이 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그렇다면 상임위원장 배분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전혀 물러설 수 없다라는 뜻은 누차, 이건 국민의힘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민의힘으로서도 뭔가 그냥 보이콧, 안 한다. 이거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상임위원장 안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인지는 최소한 제출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상황에서는 이게 협치는커녕 계속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상임위원장이 국회법상으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첫 회의에서 3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5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고 첫 본회의는 그저께 6월 5일에 있었거든요. 그럼 오늘 정도까지 상임위원장을 법상으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국회에서 서로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내를 구성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사실 한 40일 정도, 평균 40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서로 간에 대화를 한다든지 협치의 노력 같은 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1대 때부터 서로 간에 너무나 그 강대강의 모습들을 보여왔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경선 당내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어떠한 강성으로 보여야 되는 모습들을 서로 간에 어필을 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그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좀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조금 아까 속보를 보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과방위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을 이미 내부적으로는 그 정해놓은 것이 보도가 나왔거든요. 법사위의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정청래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과방위는 최민희 의원 그리고 운영위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아까 한 1시간 전쯤에 이제 속보로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도 뭐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40일 정도 평균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원내를 구성을 했는데 더 이상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현재 그 국회법 규정상으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양보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 이게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국민의힘 탓이다라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얘기를 들어보면 여야가 각각 또 서로 상대방이 또 양보를 해야 하고 또 협치를 또 해야 한다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협치가 되지 않는지 저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합의가 안 되면 법대로 처리하겠고 다수결로 원구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원구성 파행 위기에 대한 책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입법 독주 체제를 예고했는데 이 민주당의 압박이 적절한지 양측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계속적으로 정무적인 압박을 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으로는 압박이 아니라 사실 민주당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다음 주가 된다고 해서 그리고 40일이 지난다고 해서 그동안의 협의가 될지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 지금까지 국회의장 같은 경우 1당에서 하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 11개 정도의 상임위원장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7개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것은 사실 그건 국회 관행이 맞아요. 그다음에 원내 의원들의 비율에 따라서 나눴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협조를 하지 않으면 18개 상임위를 모두가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21대 국회 시작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법을 개정을 해서
더 이상의 이게 훈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강행 규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법을 개정을 하는 것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그렇겠네요. 것이죠. 네. 민주당이 처리했는데 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민주당이 확보를 하겠다고 한 그 상임위원장을 좀 우선 선출할 시나리오가 좀 유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은 다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은 본회의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 이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국회 관행 그리고 지금까지의 어떤 뭐 협치의 그런 역사들 당연히 중요하죠. 존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협치가 안 되고 국민의힘이 보이콧한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게 맞느냐란 문제의식이 있죠. 그래서 국회법에는 일단 원구성을 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 6월 7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인 거죠. 그렇다면 원구성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협의로 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 중에 11개의 상임위원장직에 대해서는 명단을 제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국회 의석수 등을 배분했을 때 한 7개 정도는 이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고 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일단 양보를 뭐 18개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일단 그 중간선에서 제출을 한 겁니다.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원구성을 한 달, 2달 계속 미뤄야 되나요? 그럼 민생이법 처리도 못하고 관련 상임위는 열지 못하는 게 맞나요? 그렇다면 원칙대로 법으로 국회법에 따라서 했을 때 표결 처리를 하면 11개 상임위부터 우리는 일단 구성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언제 이제 먼저부터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국회가 개원한 이래 야당만 출석한 본회의 사상 초유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다 이런 비판도 나오지만요. 또 반대로는 여당이 첫 본회의에 이렇게 보이콧한 전례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양당이 당연히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협치가 안 됐을 때 국민의힘이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건 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 중에서 그중에서 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만약에 제출을 하게 됐을 때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뭐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11개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나온 그 상임위원 명단 중에서 입맛에 맞게 본인들이 결정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화 노력이라든지 협의를 한다는 노력이 전혀 없이 법대로 처리하겠다. 그러면서 왜 명단을 제출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다음 주 10일 월요일에 그 본회의가 또 예정이 돼 있고 같은 날인 10일에 국민의힘 의총이 또 열리게 되는데 이때 또 대응책을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구성 협상 좀 어떻게 배분되면 좋을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어떤 것들이 타결될 수 있을지 그걸 마지막으로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암울한 미래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원내대표단 그 지도부의 어떠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실은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거부한 것은 저는 조금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가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어느 정도까지 서로 간에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보였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완전히 보이콧하는 모습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됐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화를 하겠다는 노력들 그리고 뭐 7개의 상임위에 법사위를 꼭 가져오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들을 가져올 것인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내에서 그 회의를 하면서 좀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이콧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그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뭐 전면 보이콧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그럼 올까요? 그 다음부터는 뭐 상임위와 그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형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모습들 특히 여당에서 야당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밀리는 과정에서 아예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과연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러한 모습들보다는 일단은 출석을 하고 거기에 있어서 부당함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 또 10일 본회의에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올 텐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이렇게 반쪽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양보와 또 타협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당시에 대표 단장이었던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타지마할 방문은 인도 측의 요청이자 기내식도 호화식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 단독 방문일 경우에 문체부가 아닌 청와대 예산을 써야 했다면서 공세를 이어가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번 사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국민의힘이 이런 이슈를 계속해서 정쟁화하는 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지 일단 굉장한 의문이고요. 지금 현미경을 들이대듯이 그리고 말꼬리를 잡듯이 계속 정쟁화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셀프로 외유성으로 해외를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공식적인 초청이 있었다. 오늘은 심지어 그 당시에 단장이었던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실제로 모디 총리로부터 공식 초청장을 그 부분을 제시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예산은 일단 문체부에서 관할했던 부분이고 청와대가 관할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확인되면 되고 지금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니까 자료를 언제든지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내식과 관련해서도 과다하다. 대단히 비용이 뭐 호화 식사를 한 것이냐. 공세를 이어갔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정상외교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서 객관적인 수치를 점검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미 끝난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대는 거 그 자체로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이런 식으로 반론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전용기 나토 순방 가실 때 이원모 비서관의 아내를 태웠습니다. 어떠한 공적인 지책도 없었어요. 국민 세금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특검하자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착용하셨었습니다. 그게 본인 건지 본인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내역에 누락돼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빌린 건지 왜냐하면 빌렸을 때도요. 무상으로 빌리게 되면 이게 부정청탁 금지법 등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해명하셨습니까? 리투아니아 갔을 때 명품백, 매장을 들릴 때 호객행위를 당했다고 해명이 나왔었죠. 그걸 그대로 믿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들쳤을 때 누구에게 더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이 특검법 발의하셨죠. 그런데 민주당의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었던 어떤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내용 그런 거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발의를 한 그 취지를 들여다보면 그 의안정보과에 다 떠 있는데요.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민주당을 향해서 공수처 수사를 못 믿어가지고 특검하자고 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똑같은 어떤 행태를 사실상 자기 비판 없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에 본인의 회고록을 책을 냈고 그리고 그 책 안에서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을 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통령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먼저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도종환 장관, 고민정 의원, 윤건영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소는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청장이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 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근데 초청장이 오기까지의 과정이 문제였던 것이죠. 처음에는 도종환 장관의 강경화 장관이 못 간다고 하니까 도종환 장관이 가는 것으로 하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한국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갔고 그랬더니 인도에서 모디 총리가 행사 9일 전에야 출국 9일 전에야 여기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단장도 도종환 장관이 단장으로서 갔고 특별수행원이라는 있지도 않은
있는 직책을 가지고서는 김정순 여사가 가게 됐는데 그렇다면 김정순 여사가 왜 갑작스럽게 가게 됐는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9일 전에 결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김정순 여사가 가면서 타지마할이라는 일정이 생기게 된 것, 그러면서 그동안에 장관단만 갔으면 한 3천만 원 정도로 마무리됐을 행사가 3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큰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행사였을까라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지금 모디 총리가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뭐 김정순 여사가 직접 본인이 고발도 아니고 고소를 하겠다. 지금 누구를 할지는 정확히 뭐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윤건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아마 뭐 배현진 의원이나 박수영 의원이나 몇몇 좀 대표적인 분들에 대해서 직접 고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6천만 원이라는 기내식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장관단이 갔다면 기내식 비용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비행기 값에 기내식 비용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사가 가면서 갑작스럽게 기내식 비용까지도 다 들어가게 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뭐 이제는 김정순 여사가 식사를 한 것은 100만 원 정도고 음식의 보관비가 4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했던 것인가? 그만큼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도와주고 있다고 저는 보이지 않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이미 친문 계열의 의원들이 지금 오늘 나온 3분 이외에는 별달리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결과적으로 김정순 여사가 직접 고소를 하는 상황에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더 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대변인이 또 되신 우리 강전혜 변호사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할 때 당원 외 민심을 얼마나 반영할지에 대해서 30% 또는 20%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또 두고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또한 그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현행 당일 지도체제 외에서 2인 지도체제, 집단 지도체제가 거론이 됐는데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지도체제와 민심 반영 비율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될까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가 총선 과정에 있어서의 참패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김기현 대표 체제 때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서 여기에 대한 룰 변경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전에 김기현 대표가 들어오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나경원 의원과 경선했을 때는 당심이 70% 그리고 민심이 30%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전당대회를 할 때 당심 100%로 바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당과 당정 간의 수직적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았던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조기 종료가 되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혁신이 뭐 비대위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총선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었던 것이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 체제 때의 그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민심을 넣자. 전당대회라는 것은 당원들의 행사고 당원들의 당대표를 뽑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넣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극단적으로 천목회 같은 경우에는 5대5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천지의 당원 100%를 그대로 하자라는 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7대3 혹은 8대2 여기 쪽이 조금 더 유력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되는 이유도 여기저기 이야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원래 했던 대로 저는 7대3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이 부분과 그리고 지금 지도 체제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당대표 한 명을 뽑고 그리고 당대표로서 선거를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합니다. 청년 최고위원도 따로 후보를 받는데 그런 형태로 하지 않고 당대표에서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 뭐 1명이나 2명 정도를 넣는 이런 절충형,
하이브리드 체제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7월 한 25일 정도 해서 전당대회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좀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당헌당규 개정 TF에서 한 다음 주 12일이나 13일 정도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 어떤 당원들의 생각들 그리고 원내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모두 좀 의견을 물어본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수렴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되는지 좀 의문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현재 그 단독 지도 체제를 가면서 여기에 문제가 된다면 그 이후에 당원 당규를 바꿔가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 날짜가 최근에 정해졌죠? 네, 지금 7월 25일로 예, 잠정 결정인데요. 이거는 이게 보니까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첫 회의를 했는데 당직자분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선거인단을 정리를 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전국 순회를 하면서 뭐 연설회 그리고 뭐 토론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일자를 정하면서 뭐 어떤 장소도 대관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실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번 아무래도 총선 과정에서 참패가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흥행시켜야 된다라는 네네네.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리올림픽 시작을 하면 국민들께서 아무래도 관심을 좀 갖는 게 적어지실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그 전에 좀 가능한 마무리를 하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7월 25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네, 전당대회 전까지 많은 소식들을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께 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윤미 변호사께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 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선출 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자는 내용의 당원 당규 개정 논의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그 최근 7인회 출신의 김용진 의원과 친명의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이 아니 의장을 뽑는데 당원이 관여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자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부 이렇게 친명에서 이 제동을 건 이유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옳은 방향인지에 대한 물음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친명이라고 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건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이를테면 원내대표, 국회의장 다 국회직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의 관행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원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당직 같은 경우는 또 결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투표를 해서 당대표를 뽑는 거죠. 그건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니까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추미애 의원과 관련해서 많은 지지층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좀 낙마하신 부분이 있죠. 그러면 당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포함하겠다. 그런데 이게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당원 굉장히 중요하죠. 대중정치에서 정당은 당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당 행위를 하고 정치 행위를 할 때 더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다대표될 수 있는 권리당원의 목소리를 20%, 30% 넣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과다대표될 문제는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그런데 정말 원내대표 선출할 때 어떤 당원들이 의사표명을 하겠습니까? 전 당원이 하겠습니까? 그건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굉장히 목소리를 세게 내는 이른바 강성당원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과다하게 적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민주당의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그 방향성에 이게 저해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전 이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왜 이렇게 딴지를 거냐 제동을 거냐라고 보실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민주당의 민주주의의 어떤 한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건강성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우리 장 변호사 말대로라면 그 일부 친명의 제동은 건강한 쓴소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님은 상당히 일단 친명으로 분류가 되시고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또 친명의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거든요. 이건 어떤 정치적 유불리, 이재명 대표가 절대선 이런 게 아니라 더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한 방향성에 이 부분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의 어떤 문제의식을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